안녕하세요. 맹경재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말씀의 제목이 음주 충동은 유령인가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금주가 어려운 것인지 여러 가지 음주 중독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이제 경각심을 갖고 또 주변의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 주사부 TV로 안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추운 겨울에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난로를 핍니다. 난로가 과열을 합니다.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난로에 손을 댑니다. 화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상을 입은 환자가 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위기감을 느끼고 위험을 느끼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본능적으로요. 그런데 중독자들은 술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어도 계속 마십니다. 재발합니다. 왜 재발할까? 난로 옆에 가면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가 위험 신호를 우리에게 발사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감지하고 가까이 안 가요.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만약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이 그런 증상이 있다면, 신호를 보낸다면 중독자들이 안 마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신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순생하게 나면 마셔버리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음주 충동, 즉 알코올 중독자는 강박적 음주 중독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하고 다시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30대 후반의 환자는 병원 문을 나서고 겨우 6시간 만에 만취 상태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 마셨냐고 술이 깬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겠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의 그림자도 평소에 찾지 못합니다. 그림자보다 더 교묘하게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중독자의 방비가 허술할 때 불쑥 머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빅북에서는 알코올을 교활하다고 또 강력하다고 했던가요? 병원이나 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퇴원 전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외출과 외박입니다. 환자 보호자는 의사들과 퇴원을 의논합니다.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조금 부족하다며 퇴원의 연기를 권고하지만, 어떤 의사들은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 외출부터 권합니다. 먼저 외출을 보내보고 마시지 않고 병원에 잘 돌아오면 두어 번 더 외출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마시지 않고 병원에 잘 돌아옵니다. 1차 시험은 무사히 통과한 겁니다. 이번에 2차 시험을 치릅니다. 2, 3회 무사히 치르고 나면 의사나 보호자는 환자의 단주 의지를 믿고 퇴원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서기 무섭게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충청도 시시에도 내가 겪은 일입니다. 규모가 한 100병 정도 되는 알코올 전문 병원인데, 거기서 강의를 마치고 귀가하려고 차에 올랐습니다. 막 현관 앞을 지나려는데 50대 여성이 어깨가 축 늘어뜨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환자 면회를 마치고 귀갓길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면회 마치고 차를 기다리느냐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어서 시내버스 운행도 없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시외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모시고 했습니다. 면회하고 가시는군요 하고 제가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그녀의 이야기는 나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남편은 서울 지하철 공사 직원으로 1년치 병가를 모두 사유했다는 겁니다. 1년 연봉이 6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퇴원하여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가를 다 써가지고요. 그래서 서둘러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버스는 좀 추우지 않았습니다. 밥대를 놓친 시간이라 시장기가 엄습했습니다. 마침 간이 정류장 옆에 중국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짜장면을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남편이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차 싶어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다시 구멍가게를 겸한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소주를 병나마 불고 있었습니다. 그제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남편을 재입원시키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직장도 해고되면 어떻게 사느냐고 눈물 짓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재발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호자 몰래 술을 마시고 다시 병원에 잡혀오는 환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할 때 환자 자신도 그 누구도 바로 마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강권으로 시 외곽에 있는 유명 기도원에서 약 2달간 생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명 부흥 강사로 알려진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등 온갖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에서 2개월은 전혀 술 생각조차 없는 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24시간 문이 개방된 그곳에서 술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싶어 귀가를 요청했습니다. 원장은 1년 연장을 이야기하며 귀가를 만류했습니다. 당시 기도원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지켜 목사로 만드는 것을 기도원의 자랑이고 실적으로 여기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케이스에 걸려든 겁니다. 원장의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몰래 저는 기도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무 생각도 없이 술을 아주 자연스럽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술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 중독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마실 때는 사망을 향해 진행하다가 술을 끊으면 완치된 것이 아니라 잠복해버립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고 완치된 것으로 오인하고 방심을 합니다. 그리하여 단생활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자신은 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잊는 순간 술이 들어옵니다. 또 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술을 마시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외출이나 외박으로 병원을 벗어나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출이나 외박의 시험은 거의 퇴원이 임박한 환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인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퇴원이 이루어질 것을 환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지겨운 병원 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데 어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각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을 환자들은 어렵지 않게 잘 통과합니다. 그러나 퇴원이 이루어지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각성이 해이해지고 술에 대한 방어 병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렇게 재발한 환자들에게 왜 마셨느냐고 물어보면 다들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왜 마셨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마셔놓고 왜 마셨는지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고 묻습니다. 기도원 전도시대에 기도원에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반강제적으로 끌려와 기도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2년, 3년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술은 마시기는커녕 멘트조차 마시지 않습니다. 단죄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충청도 어느 기도원에서 발생한 사례입니다. 당시 그 청년은 불과 29세였습니다. 3년 전 가족이 버리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맡겼다고 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원장님 마음대로 하라고. 술 끊고 사람 구실하면 그대는 평생 잊지 않겠다고요. 청년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기도원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충직한 집사였습니다. 원장은 목사로 만들기 신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내가 만났을 때 원장은 그 청년의 변화를 잘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 술을 완전히 끊고 방언 기도는 물론 방언 통역도 한다고 이렇게 성공한 사례라고. 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사회에 나가봐야 한다고. 그의 추성들여 기도원에서 하산한 그 청년은 술을 마시다 그 해를 못 넘기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기도는 술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보호 방벽이자 안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기도원에서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마시면 안 된다는 의식과 관습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에서는 음주 중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스며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충동을 제하던 방음막이 사라지고 음주 중독이 고개를 들고 슬며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재발이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금주기도원 전성기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기도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정신병원의 병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필요악으로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몰려드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 배움이 있고 비교적 성실한 환자를 선발하여 봉사를 맡기고 봉사에 열심히 직원들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렇게 직원이 된 환자들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문제 따위는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치료교육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술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필요 없는 교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고 하산한 그들을 정신병원에서 자주 목격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반복 교육을 통해 인성의 변화가 있어야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 치료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기였습니다. 콩나물 시루는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위에서 주기적으로 물을 부으면 대부분의 물은 구멍을 통해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 물에 젖은 콩나물이 그 아주 작은 물기를 먹고 자라납니다. 쑥쑥 자라납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과다한 음주로 뇌세포가 파괴되어 기억력 감퇴가 극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성 치매까지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환자들에게 일반 사회의 교육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 반복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에 관한 교육이 왜 필요한가? 북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단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알코올 중독 치료의 교과서 구실을 하는 빅북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구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철봉에 매달려 있습니다. 전력을 다해도 과연 몇 분이나 매달릴 수 있을까요? 10분 아니면 20분? 거액의 상금이 걸려도 고작 그 정도일 겁니다.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거대한 악어가 입을 떡 벌리고 사람이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금을 누릴 때와 같이 10분 아니면 20분만 매달릴까요? 혼심의 힘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겁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없는 힘도 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 알코올 중독의 폐해를 인식시키고 단주지로 길러주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임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 전후문학이 이제 성행할 때였습니다. 미국 전후문학의 대표적 작가 중 한 사람이 노마 메일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나자와 사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그 책을 접하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미군이 태평양 섬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그 섬에 진출을 구축하여 태평양 제해권의 교도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섬에 상륙한 미군은 발디딜 틈도 없이 수목이 울창한 정글지대를 정글도로 겨우겨우 헤쳐나가며 수색해 났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수색이 정오무렵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러나 한 대원의 실수로 벌집을 건드립니다. 벌떼의 공격을 받은 대원들은 벌들의 공격을 피해 황급히 도망칩니다. 출발한 진치까지 돌아와 보니 무려 4시간에 걸쳐 헤쳐간 정글을 겨우 30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초인적인 힘으로 벌떼의 공격에서 탈출한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초인적인 힘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휘되는 겁니다. 미군 수색대가 만난 벌떼, 치료 교육을 통한 알코올 중독의 무서움의 인식, 이런 이유로 AA의 빅북이 알코올 중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알코올 중독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의제 박약자 등으로 오판하여 도덕군자로 양육하거나 훌륭한 종교인으로 만들면 술도 자연히 끊어질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런 것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힘을 주는 것이 악의 역할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고의적 무기를 수거합니다. 어느 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장이 특강을 준비하고 환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교육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장은 모처럼 준비한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치료보다 퇴원이 최우선인 정신병원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장에게 잘 보야 병원생활을 물려 퇴원에도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알코올 중독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원장의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고의적 무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는 교육밖에 없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인데 그들은 교육을 기피합니다. 그것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알면 두려워서 못 마시기 때문에 애써 몰라야 합니다. 코미디언 이주희가 폐암으로 죽기 전 TV의 방송에 나와 금연을 호소할 때였습니다. 내 꼴 되지 않으려면 담배 끄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방송에 출연하여 내 꼴 안 되려면 담배 끊는 세월을 반복했습니다. 그 출연이 금연운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나요? 지상파 방송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흡연의 음료성을 연속적으로 방송했습니다. 그럴 때였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TV를 시청하던 아내가 다급히 저를 호출합니다. 웬일인가 싶어 거실로 달려가자 아내는 TV 화면을 가리킵니다. TV에는 흡연표를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던 나는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겨우 참으며 내 방으로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람 괴롭히네 하며 속으로 아내를 욕했습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담배의 피해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가장 듣기 싫은 말로서 공이나 진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강구한 인권 정책이 알코올 중독증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자를 죽이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정신보호법에는 환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는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지라도 자발적이 아닌 강제 상태에서 치료 교육을 수행할 수 없으며 환자를 강제로 교육장으로 끌어낼 수 없습니다.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환자 치료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콩나물 치료에 불붙게 하듯 철저한 교육으로 자신의 알코올 중독 상태를 깊이 인식시키고 단주의 강화만이 해결책인데 이런 것들이 간과된 채 시행되는 알코올 중독 치료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는요. 중독자를 살갗이 마시려고 하고 또 가족이나 치료자는 그걸 말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주님을 부인하던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성령에 붙잡혀서 한 일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성경 교육이었죠. 평생 동안 기독교 교리에 대한 해설과 정립을 하는데 그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 안성현 소장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게 체계적인 금주 교육을 통해서 음주 중독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